저야 비로 먹고 살아도 아이들 하나는 제대로 키우겠다는 일념이었어요. 남편도 어디 한눈 안 팔고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고, 저만큼 아이들을 사랑했기에 그래도 부부가 합심해서 힘내서 살다 보니까 하는 일도 다 잘 되고, 나중에 가서는 다른 집에 비해서도 제법 여유 있게 살았습니다. 저처럼 자식 키워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성인이 된다고 해서 애들이 제 품을 바로 떠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자식들이 어른이 됐음을 제대로 실감을 하는 건 바로 시집장가를 갈 때인 것 같아요. 둘째, 셋째, 그리고 조금 늦게 결혼한 첫째까지 다들 자기 아내, 남편 찾아서 신혼집 꾸려 사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본 다음에야 비로소 저는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제 남편도 저도 자식들 키우느라 폭삭 늙었지만 그래도 제법 서로를 좋아했고 긴 세월 동안 정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내리라 다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어디 여행이나 좀 다녀올까요? 애들 키우느라 바빠서 여행은커녕 외식도 몇 번 못했는데 이젠 애들도 다 결혼했으니 지금부터라도 우리 둘만의 인생을 살아야죠. 남편의 주름진 손을 잡으면서 했던 저의 말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밤새 어느 곳으로 여행을 갈지, 여행 가서 무엇을 할지, 말뿐이긴 해도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서 저희는 몇십 년 만에 가지는 여유를 만끽했어요. 하지만 정작 여행 가려고 본격적인 준비를 하려던 순간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만성 신부전증이었습니다. 평생 주기적으로 투석을 하지 않으면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살지 못한다는 병이었죠.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저도 자식들도 남편을 돌보느라 애썼습니다. 젊은 나이가 아니었던지라 남편은 그 병을 계기로 눈에 띄게 쇠약해졌습니다. 제법 당당한 풍채를 지니고 있었는데 살이 빠져 왜소해지고 눈밑이 거뭇해서 정말 당장이라도 죽을 것만 같이 보였어요. 자식 녀석들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저는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대로 영영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죠. 결과적으로 저의 예측이 들어맞기는 했지만 그래도 남편은 1년가량 저희 옆에서 버텨주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고 자식 녀석들도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저 역시 남편과 함께 살던 집으로 돌아갔는데 텅 빈 채 약한 불만 켜져 있는 집안을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집이 이렇게 컸었나? 애초에 평수가 무척 넓은 집이었기에 남편과 있을 때도 집이 크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없는 이 집은 크다 못해 제 마음을 너무도 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남편과 함께하던 집에서 혼자 살아야 한다는 것은 제 생각보다 더욱더 큰 각오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 녀석들 괜히 신경 쓸까봐 나는 괜찮다. 네 아버지 몸이 워낙 안 좋아서 나는 어느 정도 이럴 것도 생각을 하고 있었어. 괜히 내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너희 삶 잘 살아라. 라며 의연한 척 굴었습니다. 혼자 있고 싶지가 않아서 일부러 생전 가지도 않던 동네 경로당에도 들르고 비슷한 나이대의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어울려도 보고 늦게까지 산책을 하러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하다 와도 집에만 들어오면 남편이 없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스스로도 여실히 느껴질 정도로 말이죠. 참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살면서 많은 이들의 죽음을 보았지만 이렇게까지 정말로 혼자 남았다는 생각이 드는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혼자서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끙끙 앓는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저조차도 예상치 못하게 저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남 내외였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아내가 어머니 좋아하는 오징어 숙회한다고 장도 봐왔으니까 이따가 저희랑 같이 저녁 들어요. 청소는 아직 안 하셨죠? 도와드릴게요. 둘째와 셋째는 제가 사는 곳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장남 내외는 기껏해야 차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었기에 남편이 살아있을 적에도 둘째와 셋째는 자주 못 봤을지언정 장남 내외는 오다 가다 마주치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남편 죽고 장남한테 조금은 기대고 싶은 마음이 없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로서 자기 가정 꾸린 아들 녀석한테 짐을 떠넘기기가 싫어서 혼자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괜히 전화라도 하거나 얼굴 보면 약해질까봐 연락도 제대로 안 하고 있었는데 장남 내외는 먼저 저를 찾아주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남은 제가 걱정이 된다는 것이 이유였죠. 어머니, 말은 괜찮다고 해도 매일 아버지 생각나서 힘드시잖아요.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저희 생각해서 일부러 괜찮다고 이야기하시는 건 알지만 그래도 자식인 저한테 좀 기대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어머님. 어머님이 저나 그이한테 죄송해하실 거 하나 없어요. 앞으로도 저희가 자주 들를 테니까 필요한 거 있으시거나 아니면 조금 적적하다 싶으실 때 아무 때나 연락 주세요. 장남이랑 며느리가 따뜻한 말을 골라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이 먹고 주책이지만 눈물이 찔끔찔끔 날 뻔했습니다. 사실 장남은 저희 부부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바로 결혼 때문이었죠. 40이 넘어서도 장가를 가지 않아 골머리를 썩혔었는데 결국 좋은 신부감을 얻어 지금 이 애미한테 큰 힘이 되어주니 그래도 내가 자식놈 하나는 제대로 키웠다 싶고 며느리도 너무 마음씨 예쁘고 성품이 곱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먼저 저한테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저도 그때부터는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장남 내외가 집에 있을 것 같은 시간에 전화도 걸고 손주도 볼 겸 제가 집에 가기도 했습니다. 둘째와 셋째도 제 걱정이 됐는지 종종 안부 연락을 했는데 만약 이전처럼 혼자 있었으면 마냥 행복하고 기쁘게 받을 수 없었겠지만 장남 내외가 계속해서 저를 많이 도와주고 함께 있어줘서 그때서야말로 진심으로 자식들한테 나 정말로 괜찮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장남 내외는 1년을 넘게 제 곁에서 함께 지냈어요. 같은 집에서 살지는 않았지만 못해도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얼굴을 보았습니다. 종종 죽은 남편이 생각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처음처럼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장남이 제게 그러더군요. 어머니, 혼자서 이 아파트에 살긴 조금 힘들지 않으세요? 물론 저랑 아내가 자주 찾아오긴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혼자 있는 시간이 긴데 저랑 아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어차피 지금 1년 가까이 어머니랑 함께 지냈고 아내도 어머니가 너무 좋다고 해서 괜찮으시면 이 집을 팔고 저희 집에서 함께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머님. 어머님도 손주들 더 자주 보고 싶기도 하시잖아요. 저희도 어머님 댁에 들를 때 가급적이면 매번 애들 좀 데리고 오고 싶긴 한데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도 있고. 그렇다고 어머니가 매번 오시기에는 가깝긴 해도 힘드실 거고.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 저희랑 함께 살아요. 네? 솔직히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장남 내외의 말이 기쁜 것은 맞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같이 살게 되면 결국 장남이 저를 죽을 때까지 모신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그러기에는 미안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편과 한평생 살아온 집을 판다는 것을 스스로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생전 남편과 아주 애틋하게 지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부로서 서로 믿고 의지해왔고 그런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남편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 집을 판다는 것은 저로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민을 할 때마다 장남 내외가 자기들이 효도 열심히 하겠다면서 몇 번이고 저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래, 언제까지 여기서 살 수도 없는 노릇이니.
결국 저는 장남내외의 설득으로 지금의 집을 팔고 장남내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살던 곳보다 집은 조금 좁았지만 혼자가 아닌 다른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제게 너무나도 큰 위안이 되었어요. 장남이나 며느리가 일을 하러 나가더라도 집에 손주들이 있으니 손주들을 돌보며 지냈고, 주말이면 가끔 장남이 어머니 외식하러 가요 라고 하며 온 가족이서 고기도 구워 먹고 그랬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니 당연히 장남 내외에게 고마운 게 많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손주놈들 밥도 가끔씩 차리고 청소기도 돌리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지냈더니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던 집도 이제는 익숙하고 그러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원래 같았으면 진즉 귀가를 하고도 남았을 아들이 늦게 오더라고요. 며느리에게 물어봐도 글쎄요, 오늘 야근한다고 그랬었나? 하면서 모르는 눈치고, 근래 들어서 그렇게까지 늦게 들어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걱정이 됐습니다. 며느리는 일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먼저 재우고 저 혼자서 새벽까지 깨어 있는데 한 2시에서 3시가 될 무렵에 아들이 들어왔어요. 잔뜩 술에 취해 있는 상황이었죠. 평소 술도 잘 안 먹는 녀석이 웬일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장남이 거실에 앉아있는 저를 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겁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그만 다가가서 왜? 무슨 일이야? 라며 달래려 들어도 아들 녀석은 입술을 꽉 깨물면서 울기 바빴습니다. 나이도 50은 넘게 먹은 녀석이 뭐가 이리 슬픈 일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는지 간신히 진정시키고 거실에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너 요새 뭐 힘든 일 있니? 평생 술도 한번 제대로 안 마셔본 놈이 이렇게까지 취해가지고 새벽에 들어오고. 어머니, 저 사실은... 아들은 제 앞에서 길고 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회사를 잘 다니고 있던 아들은 몇 달 전부터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 사업을 할 생각으로 사업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점점 규모가 커져서 이제는 제대로 들어가서 일을 그만두고 사업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사직서까지 내고 추가적인 투자를 좀 받아보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함께 사업을 하기로 했던 친구가 중요한 자료를 빼가지고 도망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상승 궤도에 거의 들어섰던 사업이 사실상 망하게 생겨 그 충격으로 밤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한탄을 하다가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말 하는 거 정말 염치 없지만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사업 잘 되면 제가 꼭 다 갚을게요. 아직 애들도 어린데 저 이대로 무너질 수 없어요. 어머니, 저 좀 제발 살려주세요. 한평생 살면서 저한테 돈 달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했던 장남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50살이 넘어서 늙은 애미한테 안겨 펑펑 우는 장남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안쓰럽고 짠하고. 그날 밤 저는 장남을 꽉 껴안아주고 다독여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편을 잃고 혼자 외로워하며 힘들었을 때 장남이 도와줬던 것들이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아직 어린 손주들을 보고 있자니 장남의 성공을 도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고민을 하다가 이전에 살던 아파트를 판 돈 9억을 아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연신 고맙다고 자기가 정말 잘하겠다며 또다시 재차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그런 아들의 등을 토닥거렸어요. 인생이 다 그런 거라고. 그렇게 힘든 일을 겪고 나면은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더 위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거라고요. 그 9억을 넘겨준 뒤 확실히 장남내외는 이전보다 훨씬 더 편해진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분명 그 전까지만 해도 저한테 죽고는 못 살 듯이 잘해주던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시작은 무척이나 작은 것이었어요. 어차피 다 늙어서 할 일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매일같이 만나고 싶을 만한 친구가 동네에 있는 것도 아니라서 저는 늘 평일이나 주말이나 오후 느지막한 시간까지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기들이 먼저 밥을 먹고 제가 일어났을 시간에 맞춰서 한 번 더 밥을 차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전혀 그런 말을 안 하다가 그날도 여느 때처럼 오후 4시쯤 기상을 해서 밥을 먹기 위해서 거실로 나가는데 며느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다음부터는 저희 식사하는 시간 맞춰서 일어나 주세요. 어머님이 혼자 너무 늦게 일어나셔서 제가 밥을 2번 차려야 하는데 솔직히 그거 너무 번거롭거든요. 며느리 입장에서 번거로울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함께 사는 몇 년간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너무 새삼스럽게 이야기를 하니 제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서운하더군요. 그래도 며느리가 불편하다고 한 만큼 알았다고 하고서 이후부터는 시간에 맞춰 일어나서 일찍 밥을 먹고 잠이 모자라면 그 이후에 자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검은 옷 빨래는 따로 놓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세탁기 안에 넣어두시면 어떡해요. 어머님이 자꾸 이러시면 제가 계속 쓸데없이 일을 해야 하잖아요. 전에는 애초에 말조차도 꺼내지 않았을 것들을 가지고 며느리가 과하게 언성을 높이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장남한테 호소할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집에 들어오면 장남이 와서 늘 저한테 말도 걸고 오늘 뭐 하셨냐, 뭘 드셨냐 이런 거 묻고 그랬는데 이제는 집에 와서 저를 보더라도 흘낏 눈길만 주고는 아무 말도 거의 없는 사람인 것처럼 굴었어요. 분위기를 적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걸로도 모자라서 아들이 제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참,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어머니, 요양원에 가면 어머니랑 함께 어울려 놀 만한 친구분들도 많을 텐데 하루 종일 저희 없이 집에만 계시는 것보단 요양원에 가서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솔직히 이제 어머니도 아버지 돌아가신 아픔도 많이 없어졌을 테고 요양원 쪽에 가서 사시는 것도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시설도 엄청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늙고 힘이 없다곤 해도 그래도 죽을 병은 아직 없고 나이에 비해서는 건강하며 몸도 쌩쌩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그 9억을 준 뒤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없어지질 않았습니다. 너무도 뻔뻔하게 구는 장남을 보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르고 남편과 함께 살았던 그 아파트를 판 게 너무도 후회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절대 요양원 같은 건 안 간다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초에 혼자 살겠다고 하는 거 데려온 사람이 누구냐, 너 아니냐. 지금 너네가 사정이나 엄청 안 좋으면 모를까 내가 아파트 판 돈 9억까지 줘가지고 여유롭게 살고 있으면서 나를 내쫓겠다는 거는 결국에 나한테 돈을 뜯는 게 목적이었던 걸로밖에 생각이 안 된다. 네가 설마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는 절대 못 나가니까 그런 줄 알아라.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믿기지가 않는 상황에 피가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남 내외는 저를 내쫓겠다고 아주 작정을 했는지 이번에는 손주 핑계까지 대가며 저를 내보내려고 안달이었습니다. 어머니, 성환이도 지금 공부할 나이 됐어요. 그런데 집에 할머니가 맨날 있다고 불편한 모양이에요. 저나 남편이야 일 나갔다 들어오니까 원래 같으면 애가 집에 혼자 있으면서 좀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저랑 남편이 나갔다 와도 어머니가 계속 집에 계시니까 공부도 잘 안 된다고 하고 어머님도 성환이가 성적 못 나오는 걸 바라진 않으시잖아요. 아니면 어머님 욕심 때문에 하나뿐인 큰손주 공부 못해도 괜찮으세요?
며느리 이야기에 정말 밤새 울었습니다. 그 이후로 장남과 며느리는 이전보다도 더욱더 저를 꿔다 놓은 보리자루 취급을 하고 제대로 밥도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서럽고 서러워서 일부러 제가 굶은 적도 많습니다. 하지만 예의상으로라도 식사할 거냐는 물음조차 안 하더라고요. 괜히 다른 자식들 신경 쓸까봐 미안해서 장남내외가 저를 홀대하기 시작한 이후로도 가끔 둘째나 셋째에게서 연락이 오면 잘 지내는 척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기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참다가 둘째 아들한테 전화를 해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나 이제는 여기 못 있겠다. 내가 너랑 막내 신경 쓸까봐 일부러 다 괜찮은 척하고 이야기 안 했는데 도저히 서러워서 살 수가 없어. 어미로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지만 나 좀 데리고 가서 살아라. 그 전화를 한 다음 날 둘째는 화가 난 얼굴로 장남네 집에 찾아왔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는 둘째와 뻔뻔하게 그에 응대하는 장남내외 덕에 집이 아주 아수라장이었어요. 둘째는 둘째대로 절 이런 취급을 한 장남에게 형은 진짜 인간도 아니다 라며 이를 갈았고 장남은 장남대로 어머니 한번 제대로 모시지도 않은 놈이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라며 화를 냈습니다. 그 콩가루 같은 꼴을 보고 있자니 이제는 정말 저로서도 한계였습니다. 애초에 돈 때문에 날 모셔놓고 둘째한테 온갖 생색을 다 내는 꼴에 울컥 화가 치밀어 둘째 앞을 가로서고 장남 녀석 뺨을 크게 한 대 날렸습니다. 너는 이 늙은 어미를 버렸다. 네가 얼마나 호시탐탐 나랑 네 애비 살던 아파트를 노렸는지 내 아주 뼈저리게 느꼈다. 근데 너는 아마 몰랐을 거다. 나한테 그 아파트 말고도 재산이 더 있다는 거. TV 보면 자식들이 유산 가지고 싸우는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우애 좋게 살고 있던 자식들이었지만 덜컥 겁이 났던 저는 젊을 적부터 일부러 자식들에게 내가 땅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건물이 뭐가 있는지 전부 이야기를 안 해놓았습니다. 나중에 가서야 괜한 짓 했나 싶긴 했지만 이제 보니 제 행동이 아주 성견지명이었더군요. 만약 장남 녀석이 제 남은 재산까지 다 알았으면 분명 그 돈까지 자기가 다 받아먹은 다음에 저를 내쳤을 테니까요. 내가 혹시나 싶어서 지방에 있는 땅이며 아파트는 다 숨겨두고 있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던 아파트가 내 재산의 전부인 줄 알았겠지만 사실 다른 재산에 비하면 그 아파트는 푼돈밖에 안 돼. 나중에 죽으면 너네한테 골고루 물려주려 했지만 이렇게 된 이상 난 너 같은 놈한테 남은 내 재산 한 푼도 못 준다. 나 죽으면 둘째와 셋째한테만 골고루 나눠달라 유언장 쓸 거니 그런 줄 알아라. 그 길로 저는 장남네를 나와 둘째네 집에 갔습니다. 참으로 화가 나게도 장남내외는 제가 남은 재산이 더 있다는 소리에 눈이 횟가닥 돌기라도 했는지 자기들이 너무 잘못했다며 제가 오해한 거라느니 어쩐 거라느니 하면서 온갖 입에 발린 소리를 해댔어요. 그 모습에 분노와 함께 허망함이 밀려왔습니다. 자식놈들 키우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기껏 힘들게 키워놨더니 부모 재산을 뺏지 못해서 안달이 난 모습이나 보이고 만약 장남이 정말 진심으로 저에게 용서를 비는 것 같았다면 미련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용서를 했을 겁니다. 괘씸하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십 년 넘게 키워온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릎을 꿇고 비는 장남의 행태에는 진정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저 제게 남은 재산을 탐내는 그런 탐욕밖에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희망을 가졌지만 마음이 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남남으로 살 생각으로 장남 내외 번호도 다 차단을 해두었고 셋째에게도 전화를 해서 너희 첫째 오빠랑 나 연 끊었다. 그러니 혹시 너한테 전화 와서 나랑 연락되냐고 물어도 절대 이야기해주지 말아라.
라며 못을 박았습니다. 한참을 저랑 연락을 하려던 장남 내외는 제가 연락을 안 받자 한동안 조용한가 싶었습니다. 저도 이제야 모든 게 끝났구나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남은 제 나머지 재산에 본인도 지분이 있다면서 소송을 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형이 얼마 전에 회사에 찾아왔었어. 아니 그 녀석이 무슨 이유로 네 회사에 찾아가? 엄마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야기를 하더라. 장남이 아예 둘째 회사에 찾아와가지고는 나는 이렇게 못 끝내. 어머니 재산 나도 분명히 소유권 있어. 그러니까 너 혹여나 너랑 막내만 재산 타먹을 생각 하지도 마라. 나 소송 준비할 거니까. 라며 으름장을 놓고 갔답니다. 둘째 녀석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는데 나 참 기가 차서 어이가 없습니다. 자식 녀석이 밑바닥까지 엿본 기분이었습니다. 소송을 걸든 말든 상관은 없었지만 정말로 소송에서 이기기라도 해서 제 재산을 조금이라도 가져가게 될까봐 저도 지금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미리 유언장을 쓴 다음에 공증을 받고 장남 내외 집에서 살 때 장남이랑 며느리가 했었던 짓에 대한 증거 자료들이라도 찾아서 남겨놓으면 나중에 제가 죽었을 때 둘째와 셋째한테만 재산을 가게 할 수가 있을까요? 솔직히 진지하게 대비를 하면서도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장남이 재산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한 방비를 하고 있다는 이 사실조차 너무나 허탈하고 속이 상합니다. 긴 시간 정말로 자식들만 위해서 살았다고 자부하고 그 와중에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신경 써서 훈육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처음부터 제가 자식을 잘못 키운 건지 배 아파서 낳아준 부모임에도 이제 더 이상 뜯어낼 돈이 없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헌신작 버리듯이 버리는 자식놈이 설마 제 자식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텔레비전에서 가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맨날 혀를 차면서 저 부모는 얼마나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했길래 자식한테 저런 취급을 받나 싶었는데 모르겠네요. 둘째와 셋째는 제 잘못이 아니라고 위로해주지만 그 마음이 고마운 한편 장남으로 인해 생긴 상처는 쉬이 낫지를 않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누구를 위해서 살았던 것일까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하긴 뭐하긴 하지만 재산은 살아생전 자식에게 주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거짓 눈물로 속아 이런 꼴을 당했지만 여러분들이 힘들게 모은 돈 차라리 다 쓰고 죽으세요. 그게 가장 현명한 일입니다. 자식은 대학교까지 가르쳤으면 그걸로 족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글 보고 미련하다고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 미련해서 이런 꼴로 살고 있으니 제 사연을 보시는 분들은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